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 잡부 조한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시사 콜콜의 조회수를 책임지는 강경훈 기자의 순서인데요. 아, 제가 조회수 책임인가? 네, 그나마 네. 우리 지금 뭐 거의 도토리 키재기인데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조회수를 책임지고 있는 강경훈 기자의 순서. 오늘 제목도 아주 뭔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 외환죄 모든 것이라고 잡으셨는데 외환죄 처벌이 가능할까? 가능할까? 하다고 해줬으면 어렵다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네.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볼게요. 지금 뭐 내란숙의 윤석열 수사를 조은석 특검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내란죄 외에도 외환죄 관련 수사에도 지금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예, 특검팀이 지난 14일 3일 전이죠. 그때 국방부와 국군 방첩사령부 네네. 그리고 드론 작전사령부 이제 포함해서 군 관련 장소 24곳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었던 윤석열 소환 조사 때 네. 외환 사건 관련해서 일부 이제 신문이 이뤄졌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이제 드론 작전 사령관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고요. 그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는 들어는 봤지만 네.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윤석열에게 적용되면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외환의 죄라고 형법 각칙 2장 제2장에 이제 항목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고 있는 이제 외환죄라는 것은 이제 형법 92조에 있는 외환 유치죄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와. 이겁니다. 여기서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워딩 자체가. 네, 흔히 쓰는 네. 단어는 아니니까 어휘가. 여기서 외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이에요. 다른 외국인데 나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적국을 뜻합니다. 적국. 그리고 통모라는 거는 이제 남몰래 서로 통해서 이제 뭔가를 꾀한다, 공모한다 이런 뜻이고요. 전단 이건 이제 뿌리는 전단 이거 아니고요. 전쟁을 벌이는 실마리, 이제 전쟁 개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국과 이제 모종의 어떤 좀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제 전쟁을 개시하게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법정형이 셉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내란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성공하지 못해도 네네. 미수라도. 네.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 일환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말 들으면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외환죄 맞는 것 같은데, 무섭거든요. 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니까. 지금 그럼 특검에서는 외환죄 관련해서 이제 어디 수사 범위를 어떻게 지금 두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그 비상계엄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고 그런 등의 방법으로 북한 공격을 유도해서 네.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범죄 혐의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한 각종 고발 건이 있었고요. 그 고발 사건들도 수사 대상이고요. 네. 이게 민주당이랑 시민단체에서 작년 12월에 고발했습니다. 그게 지금 수사기관들의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 특검이 출범하면서 특검으로 다 이관돼 있는 상태고요.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모든 사건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네. 혐의 자체가. 혐의별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무인기 침투. 우리가 뉴스는 많이 보긴 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했다. 이제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전단을 뿌리다가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지금 단계에서 특검이 주력해서 보고 있는 게 지금 그 부분이고요. 이게 작년 10월과 11월 응. 두 달에 걸쳐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응. 평양의 무인기를 최소 6차례 이상 침투시켰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14일에 압수수색한 곳이 드론 작전 사령부였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그 24곳 중에 김용대 오늘 소환된 그 사령관 집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사건을 요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게 좀 핵심이군요. 예. 그리고 특검팀은 일단 그 드론 작전, 이 무인기 작전 전후로 해서 윤석열과 그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던 목적, 그런 작전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걸 좀 약간 추론해 볼 수 있는 네네. 정황 증거들 네. 그리고 일부의 물증 이런 것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 현역 장교 녹취록에 VG시다. 아. VIP랑 장관이 북한의 이제 무인기 관련 발표가 있고 나서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 이거 진짜 약간 V가 심한 너무 아닌가? 좋아해가지고 사령관한테 또 하라고 했다. 뭐 이런 발언이 녹취록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도발을 해서 어찌됐건 걸렸는데 너무 좋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또 하라고. 그거 좀 웃기죠. 예. 네. 이게 정상적인 특이한 사람은 일이죠. 확실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얘기가 평양에 침투했던 무인기가 바로 또 발각이 됐고 네네. 추락을 또 했고 뭐 이게 네. 사실상 실패한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한 그쵸. 거잖아요. 뭔가 작전을 네. 제대로 된 작전이었다면 발각되고 심지어 추락도 하고 그러면 이건 뭐 이게 작전상으로는 완전 대실패한 건데 이거 말이 되나 이게? 그렇죠. 이게 작전 성격에 따라 좀 실패와 성공을 규정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 이 무인기 자체가 정찰용 소형 드론입니다. 네. 네. 이게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무인기 용도가 유사시에 적 중심 지역으로 은밀하게 네. 침투해서 은밀하게. 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아. 이게 임무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작전을 했다고 한다면 이 발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로 발각됐다는. 근데 발각이 됐고 하나는 발각이 됐고 두 개는 추락을 해서 빼박인 상황이 됐고. 뭐야 대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무인기를 통한 침투 작전은 실패한 작전인 거죠. 아니 근데 예. 막 좋아했다면서 박수 치면서. 그렇죠. 그럼 실패한 작전인데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 이 이상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네, 실패를 하려고 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술이 취해가지고 약간 술주정을 했다거나. 네. 둘이 자주 만나서 술을 먹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네. 진지하다. 술주정이 진짜 아니라. 진지하게 진짜 이게 뭐 한간에는 계엄도 술 먹고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 네. 그쵸.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용도에 유사시라는 전제가 붙잖아요. 근데 그땐 전시가 아니었거든요. 그치. 그렇죠. 평시였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평시에 전시용 드론을 평양에 보냈다. 그것도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뭐 전쟁하자는 도발로 해석할 수 있죠. 네. 근데 뭐 우리가 이제 뭐 추측하건대 그런 거 아니까 뭐 술 먹고 한 거 아니?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지만 좀 이게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실패를 하면서 얘네들 오히려 더 도발하려고 했다 이런 좀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이 무인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은밀하게 침투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용도로 제작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작 그 당시에 이 무인기의 성능이 그 작전을 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이제 신속 시범 획득 사업 21-2차 군사적 활용성 검토 문서 이런 걸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문서에 보면 해당 무인기가 소음 문제 때문에 은밀히 가야 되는데 소음이 있어요. 그치, 은밀하게 침투를 해야 되는데 소음 문제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실전에서 사용하기에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냈어? 그렇죠. 이 실제 시험 비행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한 건데 네네네. 군 당국이 일부러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상황을 설정해야 되고 그래서 흐린 날, 네. 맑은 날은 당연히 이제 육안으로 식별이 될 거니까 흐린 날에 이제 주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흐린 날에 이제 실제 시험 2km 고도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때 육안으로 식별하는 건 흐리니까 네. 어렵다. 이걸로 확인이 됐는데 소음 청취는 가능하다. 이런 이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 레이더 전파 반사 면적이 또 워낙 넓어가지고 이게 북한 레이더에 잡힐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한 1년 이상이 걸려서 그러면 군 당국은 이 무인기는 실전 배치용으로 쓰지 말고 그냥 교육 훈련용으로만 쓰자. 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거의 그냥 민간 글라이더 수준. 이걸 군사용으로 어떻게 해서 시끄럽고 레이더 잘 잡히면은 뭐냐 이게. 잡아보라고 이럴 때 하는 거네요. 잡아보라고 할 때. 제가 어릴 때 만들었던 고무동력기 돌면 이제 시끄럽잖아. 그 유튜버들이 이렇게 드론 띄우는 거랑 뭐가 달라 이게. 그런 걸 일부러 그쵸. 이거는 뭐 익히 그 내부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난 걸 일부러 보냈다는 거죠. 이걸 보내기 전에 아마 만약에 이걸 실제로 혹시라도 실제로 이 작전에 쓰려고 했다면은 그 사령부 차원에서 이게 다 검토가 됐겠죠. 그치. 이거는 실전 배치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 일부러 무리해서 들키려고 했다. 요거 말고는 딱히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은밀한 것 따위는 아니다. 소음으로 그냥 네네. 나 좀 봐라 이러면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아요. 2km 고도에서 실험을 했다. 네. 2km면 안 들려야 되거든요. 너무 시끄러웠네. 그쵸. 안 들려야 돼요. 네. 그 항공기가 1km 정도 상공을 날거든요. 와. 국내선 정도가 그 정도를 날아요. 이 정도면 설계 불량 아닌가요? 소리가 얼마나 큰 거야 대체? 프로펠러가 얼마나. 그러니까 2km까지 올라가려고 시끄럽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지상 기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음. 어느 정도의 고도에서 들리는지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네. 어찌됐건 간에 이제 불합정 판결이 난 부적격. 부적격 판결이 네. 난 애를 굳이 그것도 지금 뭐 정찰용 무인기로 전단까지 뿌렸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네. 전단은 왜 뿌려? 이거 정말 소리도 내면서 하면서 나 좀 봐라 이런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인간 항공기가 착륙할 때 이제 1km 정도 이게 맨 마지막에 들어올 때 1km 정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때 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높으면 2km 정도면 착륙을 보통 이제 해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 잘 들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산 정도 높이를 이제 지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관악산 이런 근데 그런 데가 착륙이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착륙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그 국내선에서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한 10km? 그래서 15km 사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쭉 고도를 낮춰요. 그러다 착륙할 때가 제가 알기로 한 2km에서 3km 정도로 아는데 근데 시내로 들어오면 그게 1km란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 위로는 눈에 보이지만 너무 작고 그러니까 보통 서울에서 보면 대충 관악산 정도부터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게 한 2km 정도 될 텐데 이제 그 정도에서 소리가 들리면 약간 곤란하지. 나 좀 봐라 이거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전단까지 전단. 뿌리면서 갔다는 건 이건 뭐 이건 나 좀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정도면? 애초에 용도가 정찰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단 살포를 할 수 있는 그 장비, 예를 들면 전단통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굳이 또 전단통을 달아가지고 일부러 단 거야? 기체를 개조한 겁니다. 개조까지 해서 실제로 전단을 살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기체 개조 작업으로 인해서 추락 위험이 더 커졌다. 네. 그리고 와. 실제로 그 두 기가 평양과 평양 인근에 각각
떨어졌거든요. 근데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제 군 현역 장교가 네.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무인기 개조로 인해서 기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었다. 그 해당 그 무인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제 의도된 실패를 뒷받침해주는 좀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이걸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개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하긴 그건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아마 이제 자세한 경위는 확인될 거고요. 하긴 뭐 그럴 의도가 아니면 이걸 굳이 정황상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됐건 이걸 이제 뭐 일종의 전략 전술 차원으로 무인기를 보낸 거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그것도 일면 타당한 주장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임무에 따라서. 그리고 이 드론 작전사의 이제 주요 임무가 실제 타격이에요. 드론을 이용한 타격. 그 혹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영상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섭던데요? 드론이 이렇게 따라가요. 네. 병사를 따라가서 포탄 떨어뜨립니다. 어. 포탄을 탑재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사격도 하고요. 어. 그러니까 그런 요격, 뭐 적진에 폭탄 떨어뜨림, 투하 이런 게 주요 임무입니다. 그게 1차 임무예요. 네네. 군사 작전, 직접적인 군사 공격 이게 1차 임무고, 근데 이건 유사시에 그리고 해당하는 전시에. 거죠. 그렇죠. 전쟁이 개시됐을 때죠. 근데 만약에 그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전쟁을 개시하자는 그런 신호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기를 탑재하진 않았고 삐라만 탑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야 그게? 두 번째 임무가 이제 첩보 수집이에요. 이 정찰용 드론 네, 같은 네, 걸 네. 이용해서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가져오고 뭐 이런 일종의 정찰 같은 건데 근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임무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죠. 그냥 삐라를 뿌려다가 그쵸. 한 거니까. 네. 그러면 세 번째 심리전 용도가 있습니다. 네. 그 용도일 수 있겠다. 음. 일부러 노출을 시켜서 자극하는 거죠. 그런 용도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이 시점에서 타당했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합참 작전과 쪽에서 드론 작전사령부랑 이 드론을 이용한 심리전을 할까 말까 이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심리전은 적합하지 않다. 아. 그래서 기각이 됐다고 해요. 아.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회의 석상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심리전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북한에서 무인기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2022년 이제 윤석열 정부 맞아요.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한 12월인가 이때 용산 상공에서 대통령실 사진도 찍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던 적이 있죠. 그것에 대응하는 형식이 맞겠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근데 이건 작년 10월 11월에 평양에 침투시켰단 말이죠. 네. 너무 좀 멀다. 그래서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왜냐면 오물풍선이라는 것 자체는 또 우리가 먼저 보낸 대북 전단 이것에 대응하는 차원이었고 그러면 오물풍선과 대북 전단 각각 지금 이미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서로 심리전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더 했다? 그것도 도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무인기에 대한 대응이다고 했을 때도 너무 시점이 너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뭐 근데 이거 말고도 무인기를 이 평양에 침투시킨 것과 관련해서 이 혐의 사실이 더 있다면서요? 네네. 그게 이제 일종의 도발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인데요. 그 김효연이 작년 10월, 11월 드론 작전사령부랑 국군 심리전단 그리고 합참 여기 경례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각각 이제 북한 평양과 남포 등에 대북 전단을 실었던 그 무인기 침투한 이후였습니다. 근데 국군 심리전단은 그 무인기에 탑재하는 대북 전단을 제공하고 합참 같은 경우는 무인기 좌표를 직접 이제 좌표 정보를 제공해줬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개조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추락 위험이 높고 시끄럽고 레이더 잘 걸리는 거를 보냈다가 두 대는 없어지고 그런데 경력금을 장관이 왜 줘? 성공했으니까. 진짜 박수 치고. 네.
의도에 딱 맞게 들키는 게 의도였습니까? 아주 잘 들켰다. 그렇죠. 완벽했다. 그 실제로 그 김여정이 어. 세게 또 성명도 내고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바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경력을 보냈다는 거죠. 완벽했어라고. 그 북한이 그때 사진을 공개했죠. 그렇죠. 자체 조사도 했고. 네, 사진을 날아오는 무인기를 찍었고 음. 무인기에서 통이 떨어지는 걸 또 찍었고 야, 아주 이렇게 삐라가 쫙 뿌려지는 것도 찍었고 그 실시간으로 뭉텅이가 떨어진 것도 찍었고 그래서 삐라도 내용도 공개했고 뭐 그랬죠. 내용이 뭐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을 비교. 대한민국 42,800kg. 북조선 1,440kg. 아우 유치하다. 이런 내용이 뭐 그래. 옥수수 대한민국 8,070kg. 성의가 북조선 없는데? 2,711kg. 뭐 좀 그러네요. 아니 근데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조선 돈 14,000원에 가치는 겨우 1달러. 유치하다. 유치해. 이게 심리전단에서 만든 전단이죠. 좀 못 만들었다. 뭐 이런 게 좀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어찌됐건 이걸 실시간으로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아주 그냥 허술하게 한 거죠. 허술하게 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이제 경력금까지 줬다는 것부터가 의도가 좀 명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이 드론도 무인기도 무인기인데 오물풍선도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이것도 외환 사건에 이제 음. 로 수사해야 한다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이게 오물풍선이 순서상으로는 우리 측에서 보내는 이제 민간 단체들이 보내는 네네. 대북전단 거기에 북한이 대응하는 형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네가 보내니 우리가 보낸다 이런 건데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극우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독려한 측면이 있고요. 그죠. 이게 1차적인 전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에서 북에서 내려보내는 오물풍선에 대해서 우리 군이 단순한 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경계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해군이랑 정보기관 국정원에서 네. 그 경계 서해상에서 고속 드론을 이제 오물풍선에 근접시켜가지고 이제 화살촉 같은 걸로 상공에서 터뜨리는 그런 이제 시범 작전도 했고 그 체계 이제 대응 체계가 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상공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북쪽에 어떤 뭐가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북으로 뭐가 날아가면은 이제 그쵸. 거기서도 이제 포를 쏠 수도 있고 사격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위험도 없고 이제 비무력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 수도권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서 그거를 빌미로 뭘 논의했냐면은 원점 타격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 원점 타격이라는 게 그걸 처음에 보낸 곳, 처음에 그쵸. 오물풍선을 보낸 네. 북한의 그 지역 그쵸? 거기를 그 타격하겠다. 북한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검토했다는 거죠. 거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북한에서도 대응을 하겠죠. 뭐 그렇게 되면 국지전이 발발하는 것이고 그거를 윤석열과 김용현이 기획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어디서요? 근거가 뭐예요? 어디서 기획을 어디발 했죠, 기획. 어디발 아 이거냐? 이거는 이제 문서 같은 게 있어요? 의혹인 거죠. 혐의죠, 혐의. 네, 혐의. 이제 고발장 같은 증언이나 뭐 그쵸, 이런 게 있어요. 고발장 이런 데 다 담겨 있는 그거를 것이고 이제 네. 찾겠죠. 그런 걸 찾는 걸 어려운 말로 수사라고 합니다. 그 되겠나 어려운데. 어렵다. 수사. 이런 어려운 혐의가 있어. 이 사람에게 이런 혐의가 보여. 그러면 이 증거도 찾고 증언도 찾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수사라고 하고 그 수사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압수수색, 소환 그쵸. 뭐 이런 걸 하죠. 알겠습니다. 아이 선생님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누군가의 증언이나 뭐 이걸 했던 관련 장교나 이런 사람들이 증언한 게 있느냐 혹은 그런 계획이 담긴 문서가 있느냐 이걸 수사를 여쭤본 거지. 통해서 확인되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일단 이런 이제 구성 논리 구성에 이제 근거를 해서 이제 내용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제 물적 증거나 이제 뭐 증언
뭐 전화 통화 내용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죠. 이게 아마 고발을 민주당에서 한 거여가지고 민주당은 꽤 많은 정보를 아마 그 수집한 상태에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정원 출신 정치인들도 많고 하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군 쪽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여러 첩보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이제 근거로 아마 수사가 시작됐겠죠. 아니 뭐 이건 말고도 해병대 포사격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도발 유도까지 하려고 했다. 이거는 뭐 오물풍선 수준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해병대 인근 포사격 훈련이 이제 총 4차례 백령도, 연평도 그 인근에서 대규모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 연평도 포격 기억나십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렇죠. 이제 그걸 유발했던 그 위치를 북한의 그 위치를 그 표적으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해병대가 NLL 일대에서 정례로 포사격을 한 게 6년 10개월 만이라고 해요. 그때. 그리고 그해 6월에는 또 이제 같은 해 6월에 아파치 헬기랑 공군 전투기가 기존 항로를 벗어나서 NLL 군사 분계선 바로 아래를 따라서 이제 비행했다. 그런 제보가 이제 입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근접 비행으로 북한군이 탐지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북한의 좀 도발을 좀 유발하는 긴장감을 굉장히 식인 이제 거죠. 높이는 행동이었겠네요. 특히 이제 도청이 되는 통신망에서 확인되는 건데 적에게 노출시키도록 고도를 높여라. 예. 적을 미쳤는데? 타격하라. 뭐 이런 명령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적을 타격하라? 예, 예. 어머. 그래서 그때 조종사들이 이렇게까지 자극해야 되는 건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전시가 아니고 지금 훈련을 하는 상황인데 굳이 일부러 노출시켜라, 뭐 타격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건 정말 전쟁 국지전까지 각오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말. NL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한다 이런 것도 좀 위험한 게 이제 NLL은 우리가 설정한 거야. 우리 기준으로 설정한 거고 북한은 또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위험의 어떤 소지가 있는 이제 훈련입니다. 이 위치에서 훈련하는 것 자체가. 네. 그쪽에서는 이거 도발이다. 꼭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알려진 것 말고도 또 외환죄를 적용할 만한 혐의 사실이 더 있는 건가요? 네, 그 몽골에 있는 북한 대사관 측과 네. 접촉을 시도해서 부품을 공작하려고 했다. 그 뭐야 또? 열심히들 했다 정말. 와 버라이어티 합니다 진짜. 아, 이거는 진짜 놀랍다. 가지가지 했네? 2024년 11월, 12월 3일이 계엄이었잖아요. 네네. 11월 말에, 그러니까 계엄이나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그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야. 이건 팩트로 확인됩니다. 팩트 네. 이거는 어머. 예, 정보사 중령 한 명이랑 소령 한 명이 이제 몽골 보안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게 왜 체포가 됐냐면은 네네. 그 제가 한국의 군 정보사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심지어 여행 비수기인데 관광 비자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네네. 입국 목적이랑 무관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계속 막 사람 탐지가 된 거예요. 만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정부 네. 인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관광하러 온 게 아니네 하면서 이제 따라 붙을 거죠. 이 사람들 뭐 하나. 그러다가 이제 북한 대사관 측이랑 막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 거를 포착을 해서 체포를 한 거죠. 수상하게. 너무 좀 수상한데. 이건 이 사람들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거기는 북한과 수교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테고 혹시나도 자기 당 영토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치. 남북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외교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체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체포 소식을 듣고 그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네. 즉각 몽골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정보사 소속이다 이렇게 확인해주고 신분 확인해주고 이제 조기에 풀려날 수 있게 조치를 합니다. 예. 아니 근데 뭐 때문에 몽골까지 가서 뭐하러 북한 대사관이랑 접촉까지 시도해서 뭐 하려고요? 왜 그랬을까? 일단 이 사람들이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고 했다. 네네. 이것
까지 확인된 상태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뭘 위한 것이었는지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 아직 해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군 관계자들은 이거를 이제 통상적인 첩보 활동으로 볼 수 있나?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입을 모아요. 그 심지어 그 이전인 네. 그 2024년 7월에 네. 그 정보사 이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정보사가 그 외국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다 이제 전원 복귀시켜요. 아. 네. 내부 단속을 좀 시키려고. 그리고 국외 출장도 전면 금지합니다. 오. 네.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거기 근데 보냈다. 예, 이게 시기상에 매우 급박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 블랙 요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어떤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어떤 그 시기상 급박하고 특별한 사정이 뭐였을까? 계엄. 그렇죠. 예, 어. 불과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열흘 전, 7에서 10일 전이었다고 하는데 그냥 추론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계엄을 염두에 두고 여러 루트로 북한 측과 접촉하려는 시도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열람망을 구축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주 몽골 북한 대사관이었을 것이고 하필 걸렸다. 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있을 수 있다는 건가?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여러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쪽을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을 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필 몽골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이 좀 무산되지 않았을까. 야, 그때 안 걸렸으면 그것도 무섭네. 만약에 진짜 목적했던 바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응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랬으면 뭐, 그런데, 네. 혹여라도 만약에 그쵸. 이게 잘 네. 성사가 됐다면, 이것도 좀 무서운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김대중 과거에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총풍 사건 일으키고 했던 그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랑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좀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 부품 공작의 실체가 아마 실제 처음 드러난 자세하게 처음 드러난 그렇죠. 정말 그런 노골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 역풍을 맞아가지고 또 그런 게 또 생겼고 그때가 이제 1997년 이제 15대 대선 네. 직전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였잖아요. 유리한 분위기를 좀 조성하려고 김양삼 정부 청와대 행정관 이제 오정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사람 포함해서 3명이 북한 측 인사를 한테 휴전선에서 총 좀 쏴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총 좀 사달라고. 중국 북경에서 이제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에 있는 박충이라는 네. 참사관을 직접 만납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때는 이게 이 아태 평화위원회 통해 가지고 외교적인 실제로 차원에서? 그렇죠. 예, 통일부 차원에서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업무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일상 통상적인 교류가 아니라 총을 쏴달라고 한 거예요. 휴전선에서. 그건 너무. 네, 그건 좀 진짜, 황당한 일이 드러난 정말 겁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죠. 근데 이제 이때는 외환죄가 아니라 국법법으로 처벌이 됐어요. 이것도 외환죄 네. 아닌가? 사실상? 그래서 뭐 이게 뭐 내밀하게 공모하고 한 게 아니라 뭐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언이 나온 거다 뭐 이렇게 해가 참작이 돼가지고 어쨌거나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이제 외환죄도 검토가 됐겠죠 아마. 근데 외환죄까지는 어렵겠다. 예, 통모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네네. 예. 그때 그 총풍 사건 피의자들을 변호한 사람이 홍준표였어요. 예. 피의자들을 예, 그쵸. 변호한 이 사람. 오정은 등 3명을.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그에 앞서서 1996년에 네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예, 그 총포 사건 때 이제 요 사건과도 막 이제 연결해가지고 혹시 그거 아니었나 이런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판문점에서 이제 뭐 실제로 무력 시위가 있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예, 실제로? 그거를 좀 과도하게 무력 시위 자체를 좀 과장해서 부풀렸다. 이런 폭로가 2000년에 나옵니다.
당시 합참 정보참모부 전략정보과장이었던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녁 이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실제로는 미군 측이 이 무력 시위에 대해서 위협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 군에서 무리하게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워치콘 이제 워치콘이 경계 엄청- 태세로 이제 대북 전보 감시 태세로 이제 격상시켜가지고 긴장을 조성한다. 네네네. 그리고 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력 시위 시점을 하루씩 고의로 늦춰요. 총선에 좀 더 임박한 시점으로 야. 그렇게 발표했다는 게 그런 내용으로 폭로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 진짜. 근데 이것도 이 얘기도 사실 정말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이것보다 윤석열이 더한 짓을 해서 이게 좀 약간 상쇄되는 효과를 네. 주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건 이거 그때 저도 기억나거든요. 이 총풍 사건 이런 거는 뉴스에서 보고 영화로 나왔죠. 맞아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공작. 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북풍 사건, 총풍 사건이 이제 그 바로 다음 정부에서 이제 밝혀지고 수사까지 돼서 아까 언급된 사람들이 이제 다 처벌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그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공작원 흑금성의 이제 신분이 드러나면서 이제 다시 재조명이 되죠. 그래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보도들도 나왔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쭉 써졌던 소설이 이제 공작이었는데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들었죠. 그래서 픽션이긴 하지만 상당히 사실을 많이 기반으로 한 네네. 내용이어서 그리고 이성민 배우가 연기를 워낙에 잘했죠. 그리고 뭐 실제 뭐 평양 들어가는 장면 뭐 이런 거 막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 도입부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이제 북경에서 만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막 서로 도청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이 총을 쏴달라는 게 드러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도 충격을 줬고 이후에 그 이른바 이제 북풍이 더 이상 선거에 작용하지 않는 그 효과를 낳게 돼요. 색깔론이 색깔론을 들어와도 야 니네는 총 쏘달라고 하는 애들이잖아. 왜 뭐냐. 그래서 맞아.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는 색깔론이 갈수록 영향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왜냐하면 그런 거 하면 한 10여 년 동안 총풍 사건으로 계속 이제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이었고 이번 사건이 만약에 이게 뭐 사실 전말들이 밝혀진다면 색깔론을 넘어서서 역으로 너네는 위기만 되면 그걸 하는 족속들이냐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네타냐후 그 문제 그 총리가 지지율 이렇게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 입지가 지금 팔레스타인 대팔레스타인 강경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 명분을 쌓으려고 하마스 들어보셨죠? 네네.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재정 지원도 하고 무기 지원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90년대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주 이란 미군 대사관 인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카터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그 공화당이 자기들이 대권을 잡을 때보다 이제 카터 정부보다 다 자기들이 대권을 잡으면 이제 카터 정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란이랑 협상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카터 임기 중에는 인질을 풀어주지 마라. 야, 진짜 미쳤다. 이것도 뭐 이런 진짜 협상을 미쳤네요.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야, 사람 진짜. 아 근데 어디까지- 이게 그 해외 사례도 해외 사례지만 그러니까 6월 달에 NLL에서 포사격하고 서해 전선에서 아파트 띄워가지고 위협 비행 막 타격 지시까지 막 나오고 오물풍선 올 때가 이제 9월 10월 그때 오물풍선 올 때 원점 타격 검토하고 10월 달에 드론 띄우고 11월 달에 몽골을 보냈다고 이게 지금 총력전 아닌가 거의? 그렇죠. 완전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어떻게든 하다가 안 되니까 몽골 보내가지고
총 쏴달라는 얘기라도 해볼까 마지막 수 쓰다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이제 겸 그냥. 아 이거는 외환죄보다 더 심한 거 없나 이거? 뭐. 아 이게 미친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외환에서 좀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좀 쏙 들어간 게 있어요. 뭐요? 혹시 아십니까? 뭔지? 뭔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북한군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파병. 어.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때 이제 북한군 파병사를 여론전을 했었거든요. 맞아. 특히 그러니까 그 외국의 전쟁을 우리가 막 국정원에서 막 발표를 합니다. 맞아. 그리고 그때 아니 너무 이상하다. 북한군이 파병됐을 수는 있겠는데 왜 그 국정원이 난리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맞아. 그게 이제 북한과의 국지전을 염두에 뒀다. 뭐 그런 썰이 나돌았습니다. 북한 파병, 러시아 파병을 구실로 우리도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어떤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파병까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론이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전장에서 북한군과 우리 군이 붙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브루크스 쪽에서. 아하, 그러니까 네. 그 미국의 요청에 응해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한국이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예. 전황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거기는 되게 정보가 이제 고급 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무기를 지원했다 살상 무기. 근데 우리 무기에 의한 북한군 희생자가 나올 수 있죠. 그치. 교전을 했을 때도 우리 군에 의한 희생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게 국지전으로 확장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조선에 의해서 우리가 희생됐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우리 한반도에서의 또 긴장감이 확전 이런 걸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야, 그거 노렸구나. 그런 상황이면 계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외환 사건의 한 줄기였는데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을까? 뭐 때문일까? 그것도 이상하네. 그 부분은 국정원이 주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관할이 1차장 사람입니다. 1차장이 홍장원 아닙니까? 근데 홍장원이 실제로 그 체포자 명단에 받아적은 수첩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김호준 그 방송에서 초반에 이거 왜 찍혀 있는가 그걸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걸 홍장원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홍장원을 만나고 왔다는 박선원 의원한테 그 집요하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박선원 의원이 그 부분에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좀 이상하다 했는데 대답을 안 했다. 네, 그렇죠. 그 마크가 그때 아무튼 그대로 노출이 됐고요. 그 폭로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우크라이나 몇 번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렇죠. 갔다 왔고. 근데 이 홍장원 1차장은 이 내란 사건의 중요한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치.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합시다. 아니, 근데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특검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환죄가 아니라 무슨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이거 외환죄는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외환죄 적용을 안 한다는 그래서 외환죄 적용이 어렵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일반 이적죄도 그 아까 그 형법 각 칙의 이제 2장 그 외환의 죄 그 항목에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외환죄라고 부르는 거는 외환과 관련된 이 첫 번째 조항에 명시된 외환 유치죄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외국과의 통모가 입증되면은 외환 유치죄를 적용하는 거고 그 통모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면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단계적인 거죠.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경위는 그 압수수색을 최근에 했다고 했잖아요. 국방부랑 드론 작전사령부 등을 그때 영장에 일반 이적죄를 적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구속영장에도 외환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근거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거죠. 혹시나 외환죄 적용이 어려운 건가? 뭐 이런 좀 추정들이 나오는 거죠. 분석들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경로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외환 유치죄 적용하는 게 어려워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다. 뭐 이런 건 아니다. 네,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통모 행위를 그런 차원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은 이제 그냥 각 사들의 각 매체들의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통모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물적 증거들이 있어야 될 텐데 쌓여야 될 텐데 지금은 아마 그걸 쌓아가고 있는 단계일 거다. 그 단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 단계에서 굳이 무리하게 그 이제 외환 유치죄를 적시해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만 또 다른 측면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군 쪽에서 보면은 그 대거 증거인멸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수처가 이 1월 달에 이제 수사를 좀 개시하면서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내부 자료들을 대거 폐기했다 이런 내용까지 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드론 통제 차량 그걸 좀 폐차를 시도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방식을 동원해서 그 증거를 좀 훼손하거나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증거 수집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좀 걱정스러운데 지금 어찌됐건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 통모 행위를 특정하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기존에 이 판례가 없어서 이걸 또 어떻게 이 통모죄를 좀 특정하고 구성을 할지 좀 감이 안 오거든요. 감이 안 오죠. 이 감이 오는 사람은 법조인들 중에서 잘 없을 거예요. 이 관련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증거들이 좀 쌓이면 뭐 통모했다, 아니면 통모를 시도했다, 최소한 정도까지는 논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든다는 표현은 부적절하고요. 충분히 성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이렇게 움직이면 북한은 어떻게 움직인다. 그리고 이제 어떤 훈련할 때 저기서 어떻게 훈련을 한다. 그런 게 쭉 경험칙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어떤 행위들을 한다, 유도한다. 그것 자체로 통모로 볼 수 있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통모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도발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일련의 이제 모의 과정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내부 문서라든지 뭐 이제 수신이 오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고 실제로 반복적인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북한 대사관 접촉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의 경위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인과관계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통모 혹은 통모 시도 이런 논리 구조는 충분히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음모 그리고 뭐 선전, 선동 이 다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미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고요. 근데 아까 또 얘기하신 것 중에 이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하여가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물론 북한이 뭐 우리 그건 아니지만 국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을 규정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헌법상 그렇죠. 그렇죠. 외국이라고 이게 통모를 하는 외국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좀 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아까 압수수색 영장에 그 외환이 빠졌다. 그 사실관계로 이제 언론들에서 지금 쓰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헌법 3조가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 영토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상 북한이 통일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정법에까지 적용이 되나 했을 땐 다른 얘기죠. 실제로 1983년에 그 대법원이 간첩 사건 그 판결 내릴 때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는 게 있어요. 네. 예, 이미 판례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례만 비춰보더라도 그 헌법의 영토 조항이랑 이제 실정법에서의 적국 개념은 다르다. 별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네. 이제 외환제 입법 취지에서도 적국을 이제 사실 입법 취지 역시 이제 적국은 북한이다. 이걸 염두에 두는 게 그쵸. 되게 염두에 두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북한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선 그죠. 이 법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 미국?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실정법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적국의 개념이 아니다 맞아. 한다면은 그동안 있었던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지 음. 감찰 사건에서 그쵸. 처벌 어떻게 했겠어요? 맞아.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을 그 통모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네. 뭐 어쨌든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랑 통모한 걸 뭐 밝혀내려면 북한 측에 대해서 뭔가 직접적인 수사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압수수색 하죠? 들어가야지 노동당 청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내환제가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아까 그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가 있다. 북한은 어떻게 조사할 거냐. 근데 아까도 잠깐 그 예시로 들었지만은 국보법 사건이라든지 간첩 사건은 다 북한과의 관련성을 맞아. 입증하는 사건들이에요. 그치. 외환제도 마찬가지 그 입증하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 그 사건들에서 다 북한은 그 뭐 예를 들면 뭐 인민무력부 압수수색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렇죠 노동당 그치. 뭐 어디 압수수색하고 뭐 어디 지금 대남 사업하는 부서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법상 그 증거재판주의로 이게 수사와 재판을 했을 때 한계가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건들이 다 그런 국가보안법 그리고 간첩 사건, 외환죄 이런 거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대부분 북한 이제 검사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조사 사건도 있지만은 공소 사실에 따르면 다 북한에 누구 만나가지고 접촉해가지고 뭐 했다 이런 거예요. 그쵸. 그거 다 그냥 그 사람들 조사 안 하고 한 거거든요. 그치. 그냥 이제 그 공소 사실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좀 취재했던 사건 중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황장엽 암살 모의 사건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암살을 모의한 일당들이 이제 동업자를 통해서 암살 지령을 받았다. 그 지령을 한 사람이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이었다. 그게 그 공작원은 장성택 라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반 숙청의 숙청이 됐잖아요, 장성택이. 그 위험을 좀 피하려고 탈북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나가지고 황장엽 동선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내용을 막 써요. 근데 공소장에 그런 내용들이 진짜 길게 써져 있고 막 그런데 정작 이 공작원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진술은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데 법정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아니 비공개로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되게 핵심적인 증인일 거 아닙니까? 법정에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소장을 인정하기 위한 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출석 안 시켜요. 이런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확실하다는 거는 어떻게 아는 그거 거지? 알 수 없죠. 검찰의 말인 거예요, 그냥. 검찰이 이런 사건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그쵸. 거야. 이런 사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의 실체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되게 재밌는 그렇구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보법 사건이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걸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서 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에이 마지막 이건 아니다. 뭐 그러니까 그 통모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렇게 얘기만 구성해야 해야지.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얘기는 끝까지 좀. 아니 지금 그런 얘기구만은.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는 이제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 재판이 제한이 되는 측면이 있고 과연 물론 이런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기획 사건이다. 이제 공안 기획 사건이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실제로 정황적으로 맞아떨어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장현철이라는 공작원이 실제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것조차가 이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 사건에 대한 좀 신빙성,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좀 낮게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만 이제 다른 이 사건은 이제 이 외환 사건, 윤석열 외환 사건 다르다는 거죠. 이쪽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정황이라든지 이 인과관계는 충분히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한 이제 물적 증거를 일부가 확인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 뭐 북한을 조사하지 못해서 북한 관계자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구성이 어렵다.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 거죠. 예. 그러면은 그동안 언론들이 그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지 간첩 사건에서 아니 북한 이 공작원의 실체를 확인해야 된다. 관계 당국을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보도를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럴까요? 그럼 제가 먼저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계엄을 하려고 했다. 라는 계엄에 관한 것은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처벌할 수 있는 건 그 처벌을 형법상 일반 이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환죄는 형벌이 더 무거우니까 그걸로 외환유치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니 저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외환죄가 아니면 통모가 성립이 상당히 아니면. 다르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이적죄. 일반 이적을 적용해도 외환의 죄예요. 그러니까 형법상의 이제 죄를 다룰 때 1장이 내란의 죄, 2장이 외환의 죄, 3장이 국기에 관한 죄, 4장이 국교에 관한 죄, 5장이 공안을 해야 하는 죄, 6장이 폭발물에 관한 죄, 7장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이렇게 쭉 형법이 있거든요. 이 중에 1번이 내란에 관한 죄예요. 2번이 이제 외환에 관한 죄, 외환의 죄이고 외환의 죄는 두 종류로 나눈다는 거죠. 외환을 유치하는 외환 유치죄와 일반 이적. 이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이제 징역형을 취하는 건데 외환 유치의 죄인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일반 이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러니까 사형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형량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무거운 죄라고 보는 것이고 일반 이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사형까지는 가지는 않는 그러니까 형의 차이는 있겠죠. 시도도 그러니까 일반 이적에도 시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둘 다. 주장은 그렇게 뭐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반인 쪽에서는 형법상에 보면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든 일반 이적이든 그렇죠. 이제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죠. 심지어 뭐 선동까지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네, 선전선동도 둘 2년 다 이상. 예, 마찬가지로. 그 내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란 예비 음모, 선전선동이 다 처벌 대상이듯이 외환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는 반드시 특검 그러니까 외환죄, 외환 유치죄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이 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외환에 관련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외환죄가 아니고 일반 이적죄 뭐 이런 논쟁이 사실 이거 왜 하고 있지? 맞습니다. 그냥 그것도 맞습니다. 처벌만 하면 되지 않나? 둘 다 외환죄니까. 네. 맞아요. 통모를 막 이렇게 무리하게 또 해석하는 것도 약간 위험은 있죠. 위험성은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로 하더라도 이 외환 사건에 대한 본질은 이제 그 본질 자체는 훼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 엄벌에 쳐야 되는 거예요. 엄벌에. 자,
자잘하게 하는 건 안 되고 엄벌해 정말.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았어? 이게 뭐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통모가 그 서로 통해서 공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외환죄 적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통한다는 거 북한도 뭔가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그런 이해할 수도 거잖아요. 있죠. 근데 예. 그거 실제로 그 북한도 공유를 하고 있었다고 검찰이 보는 건지, 그 특검 쪽이 그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행위까지 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이제 법리를 좀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북한이 이렇게 대응을 할 거야, 그쵸. 이런 걸 노리고 했을 수는 있는데 정말 북한이랑 서로 통해 가지고 공모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게 조금 헷갈렸던 거고, 또 하나 이제 시도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시도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통보를 걸리겠구나. 시도했다는 것까지는 최소한 그렇죠. 막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외환죄 할 때, 그러니까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하는 내용 네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장님도 말씀하셨던 게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게 좀 헷갈려서요. 네. 그 북한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건데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걸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현행법상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게 존중돼서 형법상 외환이 내 적국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 법상 적국은 북한을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예. 거죠.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어떤 방향에서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적이라고 규정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중적 위치에 있다는 거죠. 북한은 이중적 위치에 있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군사상 충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을 다룰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적의 개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회의 발전과 뭐 이런 것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을 늘상 우리의 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우리는 통일의 대상이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거를 대립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보든 보수든 막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진보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그거를 그렇게 관철하려고 하는데 그런 스텝이 꼬여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전쟁을 했었던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지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은 종전이 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사회지향적 개념으로서의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여러 정책에 반영이 돼야죠. 근데 형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과도하게 만들어낸 법은 국가보안법이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면 깔끔해져요. 그럼 폐지해야죠. 네. 국가보안법은 이념적 지향이나 이런 것까지 내포하는 법이거든요. 네가 그런 생각을 해? 그럼 처벌해야 돼. 이런 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나면 이 적국 개념은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군사상 충돌이나 이런 문제로 제한되기 때문에, 아니면 간첩행위라던가 실질적 간첩행위, 그리고 군사상의 간첩행위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뭐 그 지도를 넘겼다거나 그 지도가 아니라 그 설계도 이런 거 넘겼다거나 이러면 이건 국가보안법 이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간첩행위가 될 수도 간접적으로 있어서 처벌하면 되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나면 그 논쟁은 사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적이냐 아니냐, 주적이냐 아니냐 이런 개념도 쌀데겸 논쟁이라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면 적이죠. 라는 거예요. 군사상 문제에서는 적과 관련된 개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것을 모든 것에 적용해서 살진 않지 않습니까? 라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되겠죠. 그 논쟁은 사실은 국가보안법 문제예요. 형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은 존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빨리 폐지를 하면 이 논쟁이 사라지는데 잘 안 해요. 민주당이 다수가 돼도 국가보안법 폐지까지는 저 손을 안 대더라고요. 저는 뭐 기회가 된 김에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것이 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기회가 될 때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게 될 텐데 네. 역풍을 두려워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그 기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무 씨가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뭘요? 기회를? 기회를요? 어떻게? 뭐죠?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까? 세상에. 마무리하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막판에. 네. 오늘 윤석열 외환주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강경훈 기자가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혹시나 들으시면서, 이것도 궁금해요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강경훈 기자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쵸? 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